어느 작은 마을에 잭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잭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부모도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잭의 부모는 그저 세상에 나가 경험을 쌓아가며 배우렴이라는 말로 그를 키웠습니다. 잭은 정말로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은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잭은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나태하게 놀기만 하는 배짱이를 대조적으로 그립니다. 잭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나는 개미처럼 성실히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잭은 마을의 축제에서 길게 늘어선 솜사탕 가게 앞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은 배짱이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잭은 이 모습을 보고 궁금함에 몇몇 아이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놀기만 해도 어른들이 뭐라 하지 않으셔? 하고 물었죠. 그러자 아이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할 수 있는 놀이를 많이 경험해보라고 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어. 잭은 이 대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라니? 그는 개미처럼 성실히 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노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활동이 결국은 그들 자신의 경험을 채우는 과정이었고 그 경험들은 언젠가 그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잭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식도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저 성실히 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경험들을 통해 개미처럼 성실할 때 얻는 깨달음과 배짱이처럼 마음껏 즐길 때 얻는 깨달음 모두가 그의 백지를 채워주는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잭은 마을 의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게 되었고 루크의 백지설을 바탕으로 한 교육 철학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경험한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라는 일기를 쓰게 했고 이로 인해 아이들은 매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스스로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잭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백지 같은 마음과 호기심을 품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렇게 잭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학생들에게 전하며 한 마을의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온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조용한 마을에 존이라는 이름의 젊은 과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데 열정적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존을 매우 유능하지만 조금은 뻔한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질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존은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혼합물들을 천천히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현듯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던 실험이 갑자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 색색의 연기와 함께 아름다운 무늬의 결정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돌발적인 사건은 존에게 완전 희새로운 세상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여태껏 추구하던 과거의 지식체계를 뒤흔드는 무언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존은 그저 실험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이 사건을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랭 바디우의 이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존의 기존 지식과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모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돌발적 사건을 통해 존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결정을 통해 만들어진 아름다운 결정체는 단순한 화학 반응을 넘어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는 무언가로 보였습니다. 존은 이 작품을 다양한 학술 모임과 예술 전시회에 소개하며 사람들에게 과학과 예술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지는 가능성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작품과 이론은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뒤흔들었고 기존의 학문적 관습을 넘어서 서로 다른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담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과학적 실수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서막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존의 사건으로 불리기 시작한 이 사건을 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하고 따랐습니다. 존은 자신의 발견이 비록 우연에서 비롯되었지만 자신의 충실한 탐구와 이 사건에 대한 충성 덕분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평범한 과학자의 예기치 못한 실험실 일이 그저 흥미로운 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존 질서를 새로이 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자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존의 이야기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얼마나 충성하는지가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존은 알랭 바디우가 말한 진리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고 세상에 전달하는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작은 마을 A의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해 굉장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유명했죠. 왜냐하면 이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 길버트 하머니 결론으로의 추론이론을 따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의 마을에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한밤중에 마을의 가장 오래된 나무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여기에서 있었고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던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즉시 모여서 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었죠. 첫 번째 가설은 최근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변덕스러워져서 나무가 이를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나무의 뿌리에 병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무너졌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누군가 일부러 나무를 쓰러뜨렸을 가능성까지 고려한 의견이었죠. 이때 마을의 지혜로운 장로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버트 하먼의 결론으로의 추론,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고 전체적으로 최선의 설명을 찾아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가설을 철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를 기록한 자료를 찾아보니 그날 밤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은 기각됐습니다. 나무의 뿌리 상태를 조사해보니 건강했고 병충해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설도 점점 가능성이 낮아졌죠. 최후의 수단으로 사람들은 나무 주변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나무의 밑동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도구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누군가 나무를 일부러 쓰러뜨렸을 가능성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이 결과를 받아들였고 이에 마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를 쓰러뜨린 범인이 잡히게 되었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 마을을 떠났다가 최근에 돌아온 사람이었고 나무가 그의 집 터를 방해해서 쓰러뜨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론으로의 추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이 일을 계기로 이해 마을은 더더욱 길버트 하먼의 이론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문제들도 이 방법으로 풀어내기 시작했고 이해 마을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마을로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마을에 가치산이라 불리는 신비한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맥스 셸러가 설명한 가치계 측론을 기반으로 한 등급이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이 모든 인생 고민에 해답을 준다고 믿었죠. 누구든 산을 오르면 각 가치, 중요도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헤르만이라는 젊은이가 이 산을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의미와 올바른 행동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났습니다. 산의 첫 번째 언덕은 감각적 가치의 언덕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머리 위로는 청명한 하늘, 발 아래로는 부드러운 잔디가 펼쳐져 있었으며 각종 과일과 음식이 자유롭게 제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어요. 헤르만은 며칠 동안 이곳에 머물며 감각적 즐거움에 흠뻑 취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쾌락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두 번째 언덕, 인생명적 가치의 언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사랑과 우정, 가족 간의 유대감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헤르만은 이곳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인생은 단순한 유대감 이상의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헤르만은 세 번째 언덕, 정신적 가치의 언덕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술과 과학, 철학 등의 지적 탐구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작품을 감상하며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헤르만도 수많은 책을 읽고 예술 작품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배우려는 욕망이 점차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머릿속은 꽉 차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든 거죠. 마침내 헤르만은 마지막 언덕인 성격적 가치의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자아 발견과 진실성, 도덕적 신념을 중요시했어요. 각자는 자신의 진정성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헤르만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며 드디어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헤르만은 산 아래로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여행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가치산을 오르내리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 의미라는 교훈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은 더욱 화합하며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산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며 각각의 가치가 저마다의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르만의 이야기는 그 교훈을 전하는 가장 훌륭한 동화로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되었다고 합니다.